네, 이번 시간에는 양심이 없는 AI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바른 AI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명주 교수입니다. 자, 이 인공지능의 위력들이 이제 전문가들만 아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그런데 그 일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부터 인공지능을 열심히 하자, 열심히 사람도 기르고 투자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은 시대 2016년 10월 달에 BBC 뉴스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AI가 과연 인류를 구원할 것이냐, 오히려 멸망시킬 것이냐. AI는 인류의 마지막 기술일 수 있다라는 이제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AI는 잘못하면 인류의 마지막 기술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AI에 대한 그 위대함, 잠재력 이걸 깨달았을 때 이제 반대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 의견에 동조했던 분이 이제 테슬라 회장이었던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스티븐 호킹 박사님하고 같은 이제 주장에 이제 서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AI가 인류의 마지막 기술이라는 이야기는 자칫하면 AI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구나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AI에 관한 이제 어두운 면, 부작용, 역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공지능 윤리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하는 상황 속에서 양심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잖아요. 근데 AI는 그런 양심에 관한 코드를 사람들이 넣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학습해서 그대로 행동한 거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AI가 점점 사람의 중요한 결정을 대신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회사에 입사할 때 이제 면접을 할 때 AI 면접을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재판에 AI 판사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유죄다, 무죄다, 아니면 풀어줘도 된다, 아니면 투옥시켜라 이렇게 결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이런 데서 사람의 등급 판단도 AI가 하게 되는 거죠. 양심이 없는 AI가 사람 대신해서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점점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윤리적 이슈로 나왔는지를 보면서 앞서 설명했던 인공지능 윤리의 특성들과 어떻게 결부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최근의 사건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국에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수능 시험이죠. 수능 시험을 못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교 내신을 기반으로 해서 수능 시험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개인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사립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높은 점수가 나갔고요. 공립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낮은 점수가 나간 거죠. 실제 교사들이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데 현지 교사들이 예측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나왔던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립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갔던 데이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요즘에 AI 면접을 하고 있는데 이 AI 면접도 자칫하면 기존의 어떤 편견과 차별을 학습 데이터 안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AI 특성상 발생을 하는 이제 윤리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낼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죠. 자, 내는 경우는 책임을 지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고 당하는 경우도 일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AI가 질 거냐? AI가 사람이 아닌데 AI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AI가 무슨 결정을 했는데 그게 사고나 사건이 되고 그게 AI가 잘못한 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문제가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기술 수준이 보통 5등급이에요. 5등급 중에서 1, 2, 3등급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4, 5등급은 이제 사람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정도 되면 현대차에서 레벨 4 정도가 되는 차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는데 레벨 4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만약에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하면 누가 과연 책임질 건가? 왜냐하면 사람은 운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대안은 이제 결국 보험사가 책임지는 거죠. 그런 이제 보험료는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 이제 보험사가 자동차 회사랑 AI의 어떤 잘못을 놓고 아마 법적인 투쟁을 벌이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윤리 이슈 가운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AI가 안전할까? 이제 AI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경계선에서 조금만 어떤 정보를 다른 걸 주면 다른 경계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적대적 패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적대적 패치가 2017년에 처음 나왔는데 요즘 이제 중국 쪽에서 어느 AI든지 다 쓸 수 있는 범용 적대 패치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해커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다가 사람들이 눈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사람의 앞에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적대적 패치를 개발해서 붙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 인식이 안 됩니다. 적대적 패치를 붙이고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식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AI 자체의 안전성 문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존의 AI 스피커 알렉사가 그 어떤 사람의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 한 1분짜리 음성만 넣어주면 알렉사가 그 할머니 목소리로 바뀝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을 보면서 야, 이걸 범죄에 악용할 수 있겠다. 요즘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에 이제 보이스피싱을 할 당사자가 알고 있는 가족 목소리, 뭐 그런 사람들이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데 활동하는 사람이면 특히 목소리가 공개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목소리를 가져다가 학습을 시켜서 그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 거죠. 실제 그런 이제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면 아내 목소리로 해서 전화가 오는 거죠. 내가 납치됐다.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서 돈을 넣으면 풀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이미 발생을 했고 경찰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농담처럼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보이스피싱이 너무나 잘 발달해서 AI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진짜 가족 목소리를 낼 거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그 집안마다 하나의 암호를 하나씩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비상 상황이 되면 우리 집안의 암호를 확인하게 해서 암호를 대지 않거나 암호를 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내면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간주를 하면 된다. 뭐 그렇게까지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의 목소리랑 비슷하게 내지는 같게 AI가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AI 윤리 그러니까 개발자만 잘하면 되지. 개발자만 제대로 만들면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70년의 역사가 흐르고 보니까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요즘의 AI 윤리는 개발자, 이용자 구분하지 않고 다 알아야 되는 그런 항목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 사실 일반 사람들은 딥페이크를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딥페이크 소스를 가져다가 내지는 툴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되게 우리나라의 그 K-팝 가수들이라든지 연예인들, 특히 여성 연예인들이 되게 음란 동영상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본인들이 찍은 게 아니죠. 딥페이크, AI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이제 원래의 포르노 동영상의 특정 연예인의 얼굴을 바꿔치기 한 건데 이게 바꿔치기 했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진짜 똑같은 동영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제 딥페이크 바로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딥누드라는 게 나왔어요. 딥누드는 뭐냐면 이것도 여성 상대로 하는 건데 일반 동영상 중에서 특정한 여성의 옷을 다 누드 상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범죄에 악용을 하는 데 있어서 AI가 또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엿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이제 주제를 바꿔서 직업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는 직업도 큰 변화를 갖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광고에 이제 어떤 여성이 나와서 열심히 버스에서 춤을 추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 광고 모델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요.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2월 정도에 갔을 때 이 광고에 있는 모델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밝혔는데 자, 여러 가지 함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는 그 광고에 서야 되는 대상이 사람이죠. 사람 모델이 가서 서서
직업으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인간이 대치가 됐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이 광고는 그래도 약간 사람하고 차이가 나게 일부러 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진짜 똑같이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똑같이 만들면 사람이 구분해야 되잖아요. 저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는 경우에 나중에 인공지능을 사람으로 착각하거나 그렇게 되면 큰 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공지능 윤리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가 어떤 분야의 인공지능을 사용했으면 그게 가상인간이라고 그래도 사용했으면 처음부터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AI가 만든 인공지능 가상인간입니다라고 밝혀야 된다. 이게 이제 윤리의 기본 시작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광고는 좀 원칙을 어긋나서 한 몇 개월 정도 약간 바이럴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을 좀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뭐 여하튼 이제 사람이 차지할 직업을 이제 AI에 의한 가상인간이 차지하는 게 더 점점 많아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가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만든 가상가수가 존재합니다. 아포끼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토끼 모양을 한 가수인데 아포끼는 오래전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또 최근에는 11명의 걸그룹 아이돌로 구성이 된 이터너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 11명도 전부 다 가상인간, 가상가수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실제 곡을 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가수가 인기를 끌게 되면 실제 가수에 비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생활 스캔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일반 사람 가수들은 은퇴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가수는 은퇴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획사 입장에서는 성공만 한다면 대단히 좋은 그런 이제 주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가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약간 바꿔서 AI를 통해서 이제 가상인간을 만드는데 돌아가시는 분을 가상인간으로 다시 만드는 거, 이른바 이제 디지털 부활 사건입니다. 제임스 딘이라는 돌아가시는 영화 배우를 AI로 부활해서 2019년에 파인딩 잭이라는 그 월남전,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이제 찍기 시작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영화 배우들이 막 반대하고 막 그랬더니 이제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직접 제임스 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행운의 세대지만 지금 막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된 세대들은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이분들도 제임스 딘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데 왜 막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부활시켜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정말로 활성화 많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분을 다시 살렸을 때 그 이미지, 원래 그분이 살았을 때의 이미지와 다시 디지털 부활시킬 때 이미지가 같으면 괜찮은데 이분들을 디지털로 부활시켜서 만약에 포르노에 출연을 시켰다. 난리가 나겠죠. 아마 그분들의 후손들이 소송 걸고 난리가 날 테고 만약 후손이 없으면 이제 사회 통념에 반하는 것을 하면 공익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익소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할 텐데 그 사이에 아마 영화는 엄청난 히트를 칠 테고요. 그리고 되게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은 살아있는 사람에 비해서 덜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커지죠. 그게 이제 반복되면 이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후 프라이버시 문제, 사후 명예훼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돌아가시는 분을 AI로 부활시킬 때 이제 고려해봐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새로운 직업에 있어서 산자와 죽은 자가 경쟁하는 새로운 그런 구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 윤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AI와 사람이 이제 공존하게 되는데 공존하면서 생기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AI가 인형이나 로봇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처럼 이제 다가오죠. 사람의 생활 공간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친숙해지죠. 그러면 그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이 얘는 사람이 만든 기계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얘는 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그렇게 이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죠. 그럼 어른은 안 그럴까? 어른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게이트박스라는 AI가 있는데 AI 스피커입니다. 얘는 3D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3D 홀로그램 안에 이제 유명한 캐릭터들이 그 안에 나옵니다. 가상 가수인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가상 가수인데 하츠네 미쿠라고 있습니다. 보통 보컬로이드 가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하츠네 미쿠가 3D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본 남자 청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안에다가 이렇게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회사에 가서도 집에 있는 이 게이트박스하고 채팅을 합니다. 하루 종일 사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일본 청년이 이제 요 AI 스피커랑 결혼을 했습니다.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2천만 원 주고 결혼해서 법적으로는 결혼이 허용이 안 되죠.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혼 단계로 해서 결혼해서 집에 살고 있는 게 방송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일본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서도 중국의 어떤 이제 엔지니어가 로봇과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 정부한테 결혼을 허락해달라 요청했던 사건이 있고 프랑스도 프랑스 로봇 과학자가 자기가 만들었던 로봇하고 결혼하겠다. 또 그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문제는 기술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서 앞에 뭔가 움직이는 존재가 있으면 그 움직이는 존재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나 생물체를 봐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기와 같은 부류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일종의 자기 연민이면서 약간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제 생각 속에서 가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의인화라고 부릅니다. 구글의 그 초대형 AI 이 가운데서 람다2라는 게 있어요. 이 람다2는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을 다 학습을 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언어를 전부 다 학습을 한 초대형 AI입니다. 그 AI 챗봇인데 그 AI가 하고 있는 말들을 계속 검토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블레이크 리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구글에 이렇게 리포트를 하나 올렸습니다. 자기가 람다를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 AI한테 영혼이 있는 것 같다. 얘가 인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한 7살, 8살 된 아이 같다라는 리포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 AI 뭐 윤리학자, 개발자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블레이크 리모인이 올렸던 리포트를 보고 낸 결론이 뭐냐면 이거 잘못된 인식이다. 람다는 지각 능력이 없다. 얘는 영혼도 없고 인격체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문제는 블레이크 리모인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얘는 분명히 8살짜리 아이와 같다고 나는 계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느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하원 의원한테 이제 그걸 신고를 했습니다. 구글이 AI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이제 고용을 했죠. 누구를 해서 고용했느냐면 람다를 위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람다 8살짜리 된 아이를 변호해달라. 그러니까 구글에서 어떻게 했나요? 이제 강제 휴직을 시켰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밀 유출죄, 회사 기밀 유출죄로 해서 강제 휴직을 시켰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요 블레이크 리모인처럼 심지어 이분도 컴퓨터를 하신 분이거든요. 계속 대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AI도 사람 같은 거예요. 그 사람 같으니까 사람처럼 대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성 상대로 느끼면 이 사람, 이 AI랑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달라. 그러니까 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법을 고쳐달라. 지금은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간의 테두리 안에 AI도 넣어달라. 뭐 그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뭐 전통적으로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도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독, 남용 이런 게 있는데 AI는 특히 사람처럼 느껴지는 의인화 현상까지 겹치면서 이제 그런 중독과 남용과 여러 가지 과용 이런 부분이 인공지능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될 겁니다. 자, AI는 미래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기술이죠. 그래서 AI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지만 우려사항도 있고요. AI 때문에 생기는 아주 밝은 부분이 있지만 어두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할 게 아니라 현재 기술이므로 지금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AI는 인간과 달리 양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AI하고 인간이 지속적으로 공존을 하려면 그리고 믿었던 AI한테 나중에 정말 배신당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 사람들이 AI한테 없는 양심을 기반으로 한 윤리를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AI 윤리는
처음에는 AI 개발하는 사람들 내지는 AI 사업하는 사람들만 잘 알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자 내지는 이용하지 않은 일반 국민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AI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앞으로 AI하고 살아갈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 그거에 대한 영향,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에게 이제 양심이 없다는 데부터 출발했지만 결국 문제의 귀결은 우리한테 왔습니다. 사람이 윤리적이고 사람이 AI하고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지금부터 가져야 되고, 이거는 소수의 개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